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와, 오시는 길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손 호호 불면서 출근하셨고 지금 또 어디론가 이동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정치 이슈 말을 해볼 텐데요. 아마 이 초겨울 날씨에 한파가 후끈하게 녹여질 만한 그런 소식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오늘 경민정의 닭간다 진행을 맡은 월요일 경민정이고요. 자, 고스란히 정치해보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채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많은 분들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미 들어와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좋아요 모두 다 한 번만 눌러보고 시작할까요?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해 주시면은 보다 많은 분들께 이 재미있는 소식들 오늘 또 와주신 고수들의 정치 평론들 많이 널리 퍼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민주당 의원님 김유정 전 의원님은 지금 앞선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을 하실 예정인데 지금 곧 오실 예정이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인증 대변인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증 대변인 오랜만에 듣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준우 인증 대변인님은 이렇게 사석에서 처음 봬요. 예,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예.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네. 구수한 사투리가 참 좋네요. 저 사투리 안 쓰는데요? 사투리 안 쓰십니까? 예, 완벽한 좀 서울말을 완벽한 쓰고 서울말 있는데.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동훈 그렇죠. 수석님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완벽한 네, 서울말입니까? 완벽합니다. 예, 완벽합니다. 역시. 야, 제가 듣기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김유정 민주당 네. 의원님은 어디 분이신지 몰라도 네네.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아, 지금 그러시구나. 울산에 있고. 아, 그러시구나. 부산에 그때 출마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예, 제가 예. 고향이 부산이어서요. 예. 예. 부산 이제 연주에서 제가 네. 어린 시절 다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을 초, 중, 고를 다 보내고요. 네. 제가 출마한 곳이 어디냐면은 해운대 의 지역에 옛날에 출마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출마했다가 아하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크게 한번 세게 한번 이제 머리를 부딪히고 예. 한번 이제 거의 뭐 그로기 상태가 됐었습니다. 한 몇 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은 네. 우리 저기 조국 저격수. 맞아요. 맞습니다. 조국 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조민 씨, 예. 그 비리를 가장 먼저 파헤쳤던 장학금 의혹을 가장 먼저 그렇죠, 제시했던 맞습니다. 분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때 그걸로.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네. 부산에 지인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대학교도 지인이 있었고 예. 또 이제 조국의 동생이 예. 있습니다. 그 동생의 지인도 제가 알게 조원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원인가요? 그 사람이? 예. 예. 이름이 제가 조원의 조원. 그렇죠. 예. 예. 조원. 그 사람도 제가 그 사람의 지인도 네. 그 사람이 무슨 그 동문이 있어요. 그 동문 지인도 잘 알게 되고 예. 그리고 조민이 다녔던 예. 의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의전원에 동기도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연찮게 제가 좀 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제가 좀 조국 사건을 좀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예, 그걸로 해서 이준우 네. 그 미디어 대변인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니까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 네. 이렇게 인증 대변인 나오신다고 이런 댓글이 막 있더라고요. 오늘 많은 좋은 논평, 네. 합리적인 논평 좀 네.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이동훈 수석님은 어떻게 홍시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혹시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 일찍 왔습니다 제가. 예, 먹을 거 시작하시구나. 예. 저희가 일단은 홍시 얘기를 간단히 조금 하고 갈게요. 가을만 되면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가을에 반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팍 익은 홍시보다는 점점 익어가는 과정의 반시를 더 좋아하는데 한번 좀 드셔보세요. 네. 저희가 드시기 좋도록 지금 조금은 익혀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다른 식감으로 드실 수 있도록 아이스 홍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요거를 소개하는 중에 역시 먹을 복이 있으십니다. 먹을 역시 복이 있으세요. 먹을 복이 있어. 우리 김유정 민주당 의원님 숨 좀 돌리시고 여기 따뜻한 물을 우리 스튜디오에서 피디님이 갖다 주셨거든요. 숨 좀 돌리고 인사하시고요. 예. 맛있습니다. 자, 저희 요거 총 반시 얘기할 동안 숨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을만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팍 익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얘가 처음에 배송 중에
조금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덜 익은 상태로 배송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후숙을 거치는데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맛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팍싹 익어가지고 오게 되면 오는 중에 파손도 있을 테고 그냥 너무 익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식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식감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게 하루에 딱 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 3개씩 까먹거든요. 한 번에 그냥? 예, 한 번에 그냥 3개씩 먹어요. 이거 서가지고 이거는 그냥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싱크대에 서서 먹는 아이템이에요. 꺼내는 중에 이걸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맛. 맞습니다. 네. 그럼 한 박스에 그러면 몇 개죠? 20개인가요? 4, 5, 20, 20개네. 20개인데 모양이 다 이게 이렇게 다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게 5kg를 드리는 거예요. 5kg에 21,900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먹는 소리를 제가 너무 더럽게 먹어요. 아니 진짜 육즙이 터지듯이 쫙 해서 너무 맛있게 들리게. 예, 저는 이제 드셨습니다. 정말로 이 반신은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계절 상품. 이게 청도에서 산지 직송으로 만들어요. 안에 씨가 없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얼려서 먹으면은 아이스 홍시로 드실 수가 맞아요. 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 먹으면 샤베트처럼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업체에서는 이렇게 아이스 홍시로 따로 아이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간식으로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이렇게 2일에서 5일 정도 후숙을 차츰하시면은 맛있는 연시가 되셔서 씨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 것. 예, 꼭 여러분께서 좋은 맛을 이 가을에 꼭 한번 맛보시기를 바라면서 한 박스에 36개에서 4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36개에서 40개 정도가 한 박스 총 5kg 정도의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예, 실컷 맛 좋은 이 가을의 맛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고요. 5kg 21,900원에 선택해 주십시오.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의도몰 전화번호 1551-5280 이 밑에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아주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숨 좀 돌리셨어요? 네. 아침부터 방송이 많으셔가지고 일정 소화하고 오시느라. 네. 사실 여의도는 뭐 조금 촉박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했는데 흔쾌히 또 예, 저희가 그래서 예. 섭외를 이렇게 매주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고정으로 픽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들을. 제가 모든 방송이 1시간 전에 가서 있는 사람인데 네. 늦어도 30분 전에는 예, 그런데 예, 맞습니다. 5분 늦어보긴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숨 좀 돌리시고 오늘도 좋은 논평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수들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정치 헤비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이 이슈 때문에 아주 공방이 뜨거운데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이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까지 번져서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개수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6채의 집에 모두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머리랑 발이 따로 자냐, 따로 실거주하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래요. 이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비난받을 만한 사안인지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이준우 네. 인증 대변인님께서 먼저 한번 장동혁 대표께서 인증해 주신 거잖아요. 장 대표님께서 이제 대변인 임명할 때 이제 한마디 이제 인증 대변인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대표 출범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인증이라는 말을 이제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예. 오랜만에 소환시켜 주가지고 인증 대변인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총 6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거주한 건 정확히 말하면 4채가 됩니다. 네. 4채가 되고요. 나머지 2채는 지분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자, 4채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구로구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게 있습니다. 30평인데 저는
이 30평 아파트가 서울에 이렇게 싼 데가 이제 이번 처음 알았어요. 구로구의 현대 아파트인데요. 30평대인데 4억 8천만 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실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인가요? 실 호가가 있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많이 올랐으면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아마 이게 막 그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공시지가 그걸 아마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시 아니면 가격이면은 실제 거래 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 이 논평을 낸다 그러면 가격이 높은 걸 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실제 거래 가격을 아마 찾아가지고 4억 8천에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민주당에서 물어봤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원래 재산 신고할 때 공시가하고 실거래가 중에서 높은 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공시가가 됐든 실거래가가 됐든 이거는 뭐 하여튼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기 높은 때문에 별 가격이니까 문제는 안 관계없는 됩니다. 그게. 아, 네. 높은 가격이다. 네. 높은 가격이니까 어쨌든 높은 네. 건가 이제 4억 8천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싼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 누구죠? 그 이제 복귀왕 의원님이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5억 15억이면 서민. 서민 아파트를 네. 했는데 지금 5억도 안 되는 아파트 있는 거니까 이거 하층민 수준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그렇죠. 수준이죠.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저렴 아파트. 거기 해당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저도 여기 눈여겨 보기로 했어요. 예. 왜 저도 서울에 지금 집이 없는데 예. 이런 데 찾아가서 한번 자세히 보면 구로에 거기 괜찮네. 자가 될 수 있겠다. 여기 구로 계속 발전하고 4억대 있으니까요. 집을 살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4억 8천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충남 보령에 있는 단독 주택인데 이건 20평대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2,870만 원. 이거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건데 지금 94살 노모가 혼자 계신다 하더라고요. 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아파트. 현재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한테 물려받았고 본인도 어린 시절에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낡은 이제 단독 주택이다. 시골에 있는. 네. 근데 단독 주택을 보기에는 그 사진모시 아시겠지만 단독 주택이라면 뭔가 좀 정원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조경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전혀 네. 없는 시골에 있는 약간 아주 오래된 낡은 집입니다. 그냥 그 정도가 이제 2,870만짜리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충남 보령에 있는 20평 아파트. 이거는 이제 1억도 안 해요. 9,800만입니다. 자, 이거는 20평입니까? 31평 20평, 아니고요? 20평. 20평입니까? 예, 20평대 20평 됩니다. 1억이 하지 않는 아파트. 예, 여기 20평대 아파트. 그 지역구니까 여기 당연하죠. 아파트를 샀다는 자기 거죠. 지역구니까 이제 뭐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에 전세나 월세를 했고 네. 서울에는 자가를 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제 장대호 대표님은 자기 지역구에 자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이제 국회 앞에 오피스텔 하나 했어요. 네. 그 오피스텔이 1억 7,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의정 활동하면서 당 대표니까는 여기서 이제 못 내려가고 사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밖에서 이제 좀 긴밀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거나 잠깐 뭐 좀 휴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이 국회 앞에 제법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이런 거 보통 월세로 하지 않아요? 월세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분 장 대표님은 보통 집을 다 사버리네요. 근데 이렇게 살만한 게 예. 이렇게 다 해도 이게 전부 다 더하면 6억 얼마밖에 안 해요. 아, 이 월세보다 네 이게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자율에 비해서 월세가 더 비싸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개념인가요? 건데 어쨌든 이 네 채 다 어. 합해서 6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추가로 보면 두 채는 뭐냐? 이게 이제 상속 지분이에요. 그건 지분 일부니까 얼마 되지 그렇죠. 않는다 이건데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10분의 1이에요. 그 아파트 값에 10분의 1이니까 5,500만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진주,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지분이 5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2,700만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더하면 8억 원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8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론 공세를 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전략이 있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사연을 듣고 보니까 또 일리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한편 일리는 부분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이를테면 구로구 아파트는 국회에서 엎어지면 코달 곳인데 이를테면 그 지방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서울에 집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이를테면 그 주거 목적으로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구로는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 오피스텔을 월세도 아니고 구입을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샀다라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익 대표에게 이제 6채가 웬 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부동산 대책 TF가 꾸려졌는데 네.
국민의힘에 네. 장동혁 대표가 그 TF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일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여당이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사실 왕도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급등을 하니 수요를 한시적으로도 억제를 한 다음에 공급체계를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보자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막무가내 비판만 쏟아내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안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왜 그걸 우리한테 묻느냐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한편 야당이니까 뭐 그것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동혁 대표를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 소유가. 네.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보령인가 그 지역군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집을 구입했다는 건데 거기가 이제 9,8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모가 살고 계시는 그 단독주택을 함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노모가 계시는데 미리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소유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전체 8억 6천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주장하는 바인데 실거래가를 보면 구로구 아파트도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원래 이제 그 전 12월 말 기준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4억 8천이다. 구로 아파트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과 지난달에 거래한 걸 보면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구로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보령 아파트 여기저기 뭐 지분 포함해서 8억 5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억 한 6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거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마냥 지금 이 상황이 뭐 돈 얼마 안 되는 건데라고 얘기하면서 야당 대표가 그냥 소위 속된 말로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 다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고 본인들도 과거 2020년에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에서 1주택 2주택이면 한 채 팔아라 막 이랬잖아요. 공직자들한테.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공천의 기준에도 1주택이 우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했을 때 두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비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장동혁 그 대표의 경우에도 이를테면 크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 비판했던 수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를 따져가지고 뭐 그 똘똘한 한 채니 소위 그런 것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논점을 비트는 거죠. 뭐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대통령 그럼 집 바꿉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이 나 지금 6억 8천 전세 사는데 1억 7천 대출 받아서 8억 5천 똑같이 만들 테니 6채 다 놔주시오. 바꿉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위선자냐라고 얘기 서로 공방하면 정책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 장동혁 대표도 평균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거 좀 많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회 앞에 개수로는 많아 그렇죠. 보이는 건데요. 구로가 집인데 오피스텔이 굳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은 없는 거예요. 너희 오피스텔에서는 주로 제가 그거 뭐 말씀드릴-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뭐 대선 캠프 이제 차리셨나요?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우리 양당이 싸우시는데 이제 잠깐만 정리하면은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삼자적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좀 개싸움을 하자라고 이제 들이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뭐랄까요 메신저 공격해가지고 너네들도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전 투구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춰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좀 헛다리 짚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헛다리를 그러니까 짚었다고 일단 보세요? 우리 이준호 대변인 설명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의 본질, 이번에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서 분노하는 본질은 뭐냐면은 대출을 받고 개입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의 많은 민주당 출신의 뭐 의원들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못하게 해놓은 거. 이 정책을 통해서 강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출 받지 마, 갭 투자하지 마라고 막아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뒤로 다 했단 말이에요.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갭 투자해서 집 사고 그것도 상급지에다가 강남 3구 같은 상급지에다가 집을 샀고 그리고 다주택자도 한 명 있더라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장동혁 대표 같이 지방과 서울에 뭐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주택자인 것으로 몰아가지고 공격하고 또 뭐 8억 정도의 그 다 해봐서 했을 때 이런 상급지도 아니고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고 갭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분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너무 그 포인트를 갖다가 정략적으로 좀 잘못 틀어가지고 덮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럼 여러 채가 장동혁 대표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누가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시죠? 예, 이게 장동혁 여섯 채 누가 8억 논평을 내면서 원대 얘기한 것 같은데? 실거래가인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 당에서 나오는 논평들을 보면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의 개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 모독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내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담 가가지고 울고 이래서 진짜 뭐 참 비난의 소지가 많은 사람이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게 안타까운 면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뭐 1억 원이 안 되는 거라도 해당 지역에 집을 샀잖아요. 네. 자기 지역구에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야 불문 자기 지역의 지방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어요. 다 서울에 집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그러니까 그 강남에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에서 머리 따로 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계양이잖아요. 인천 계양이잖아요. 거기 전세 살고 계세요. 근데 집은 어디 갖고 계시냐면 성남 분당에 갖고 계세요. 분당에 그 양지마을 아주 그 대품화라고 아주 가격 많이 올라간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 투기 목적이라기보다 살다 그러니까 보니 또 그렇게 된 거 그 아닙니까? 네. 지역구는 그러면 계양이면은 머리 따로 발 따로 아니시려면 그거 팔고 계양으로 옮기셔야죠. 계양에 사셔야죠. 계양에 근데 전세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파에다 잠실에다 그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장동혁 동작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보령에 거기 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동혁 그러니까 예.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이미 이제 국회의원도 아닐 뿐더러 대통령 가신 분이니까 뭐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본인 설명을 했지만 민심에 완전히 와닿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지역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도 있고요. 민주당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이고 뭐 심지어는 월세 오피스텔 없는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이를테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불리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를테면 재산신고 순위도요. 1위에서 10위까지 탑 10 안에 7명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했을 때 이익을 많이 본 순서로 따져보자면은 국민의힘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부동산 대책으로 비롯되는 또 다른 그 논점 비틀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게 이 대책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수용을 한다 치면 이건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0%.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 가진 재산들이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된 재산이 일단 평균 재산이 이런 것들- 56억인가 그래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체가 의원 예. 수가 적어도 평균 재산 적어도 자체가 많을 훨씬 것이다. 많죠. 그래서 예. 진짜 사실은 한번 다 까보자 그러시네 이인선님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재산 많이 갖고 있는 게 서로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재산이 아니죠. 없는 것도 죄가 아닌 죄는 것처럼. 아닌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갭 투기와 관련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정권 내 지금 정권의 소위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서너 명의 고위 그 정책 결정자들 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거기를 이제 찍어서 뭐 누구는 몇 채다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치면 사실은 차 떼고 포 떼면 정책 결정할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점에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마찬가지였고 네. 그러면은 지난 3년간 뭐 결국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이렇게 몰락하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마는 네. 그럼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동산 대책은 뭐였냔 말이에요. 공급이가 뭐가 하나 없이 다 완화시켜가지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강남 이쪽 토어제 풀었다가 아뜨거 하면서 다시 규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 이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이를테면 사퇴한 국토부 차관처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그 소관부처의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허탈함, 네. 배신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크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일관되게 비판을 해왔고 그래서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된다. 예.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에서도 이제 말 조심해라, 설아 조심해라라고 뭐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지적을 한다면 모르지만 너무 과도한 비판, 내로남불 형태의 나는 우리한테 왜 정책을 물어? 야당은 대책 없어. 여당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상경 네, 차관 근데 잠깐만. 근데 네. 야당이 왜 대책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대책으로 주장한 게 공급이에요. 공급을 늘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저희도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는 안 하잖아요. 아니 자, 윤석열 자, 정권에서 문재인 공급을 정부 하나도 때 안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안 늘리고 28번 억제 정책을 냈는데요. 그때 역대 노무현 정부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 기간 중에 정권 중에서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게 역설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낸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정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공급 대책을 내었는데 지금 3년 만에 교체됐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땅을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네. 집을 짓고 하는 과정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때 뭐 공급이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제가 돌려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출범한 지 5달 채 안 됐는데 그래서 대책 내놔라. 우린 대책 없다 말씀드릴게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요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다운되는데 그런 시그널을 안 줘요. 지난번에 9.7 대책 내놓을 때도 130만 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사실상 택가리라서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뭐냐면은 새롭게 해서 현재 상태에서 더 공급을 늘린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기존 이제 세대수에서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택가리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예요. 왜 좌파 정부, 진보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가를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급 대책을 늘리라는 게 우리의 주장인 거고 우리의 대책인 거고 그래서 우리 하는 얘기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폐지 안 하려고 그래요. 폐지 안 하고 좀 완화시키는 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건폐율 같은 거 네. 상향해라.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요 김수현 정책실장의 그 신화에 전부 다 매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김수현 정책실장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가를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자기 책에도 썼고요. 공무원들한테도 교육도 하고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 이분도 네. 그 얘기했어요. 보수 성향이 높으면 그 자가 그 비율이 높으면 보수 성향이 높다라는 말을 본인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가는 서울 자가 말씀하시는 그렇죠. 수도권이죠. 네, 수도권 자가. 그 수도권이죠. 자가가 있잖아요. 그럼 네. 사람은 일단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안정감을 사람들이 그 지키고 지키고 싶어 싶어 하죠. 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만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이런 분들은 보수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그런 정책의 큰 그림 보면은요. 자가를 못 가지게 만들어서 전 국민의 월세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수화된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이상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넌센스죠. 그건 너무 그런 과도한 기조 해석 속에서 아닙니까? 그런 기조 속에서 이걸 본다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 공급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아니, 무슨 될 공급을 안 하려고 거다라고 해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곤란하죠. 공급에 무슨 공급을 안 대한 하려고 그런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을 눌러넣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2030년까지 135만 원은 너무 먼 얘기고 네.
임기 끝나니까. 그래서 지금 한정희 정책위 의장도 지금 한정희 의장이 TF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공급 대책들을 지금 뭐 다음 달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내놓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집을 많이 가진 자가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보수화돼서 민주당에 불리하니까 그런 말씀은 도대체 무슨 어디서 김수현 근데-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권을 그렇게 홀라당 넘겨줬다는 자,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진보 정권, 네. 좌파 정권이 잡으면은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세판이 때잖아요. 지금 그 노무현 정부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정부 때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지금 수역제를 내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조짐 심상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부동산이 오를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좌파 정권에서 재정 문제를 소홀히 하고 마구 좀 풀어버리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국제적으로 좀 통화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구주성한다 그러면서 재정을 이제 풀어버리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주식시장 가고 부동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뭐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네. 강한 수역 대책을 내놓은 것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또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너무 진보 정권, 좌파 정권에서 내리누르려고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시장 흐름에 맡기기보다는 자꾸 시장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작용을 낳으면서 집값이 계속 좀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강력한 정책으로 시장을 어렵게 한 이유가 가만히 두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일단 잡아놓자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거라고 같이 수요 얘기를 공급에 하잖아요.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게 뭐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려 그러고 네.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좋은 지역 상급지로 새 아파트로 지금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단 당연히 말이에요. 두 그렇겠죠. 개가 맞물리면서 지금 네.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뭐냐면은 상급지에 예를 들어 강남에 신축 아파트는 없습니다. 지금 공급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 지난 그 박원순 시장 10년 기간 동안에 재건축을 거의 안 해버렸어요. 예. 재건축 재개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 그리고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에 새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호등 노란불을 들어오니까 마구 달려버린 거예요. 마구 달려버린 거예요. 그 여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급이라는 게 바로 무슨 누구 말처럼 빵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못 찍어내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그널을 줘야 된다. 공급이 계속 좋은 아파트가 상급지에 계속 충분히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구 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불 들어오니까 마구 질주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안 사면은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급지에 건데 지금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재건축해야죠. 재건축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그 지금 동탄이 그런 신호를 받아서 풍선효과 거기로만 뾰족 튀어나간 거 아니에요? 동탄이 한 2억 올랐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거는- 정부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20몇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네. 결국 실패한 네. 거죠. 그 뼈 아프게 정권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까지 이런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에 그랬더니 벌써 이제 그 옆으로까지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처럼 또 몇 지역만 한정해서 했다면 서울 다른 지역은 또 괜찮았을까요? 그런 분명히 한계가 노정된 정책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이 관건이긴 한데 서울에 아파트 새로 지을 데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규제를 풀고 이걸 지을 수 있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를테면 그 매물로 좀 나오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정책은 뭐 세제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의 지점인데 이것도 조세 제왕이 만만치 않고 실제 돈은 없고 아파트 딱 한 채 있는데 이를테면 세금 올린다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한 저항도 또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급등하는 것을 이 가격 관리라도 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한시적인 대책 같은 것이지 이대로 영원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야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왕도가 없다. 이 정책은.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로 뭐 네가 더 나쁘니 뭐 이런 싸움에 매몰돼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끝없이 야당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얘기를 할지 무슨 집을 못 갖게 해야 민주당 정권 정말 그건 너무 신박한 그런 생각인데 네. 도대체 이걸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건 잠깐 정말 말씀드릴게요. 말이 넌센스죠. 그 얘기는 제가 주장한 얘기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정책실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하면은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예, 예. 오피스텔이 국회 앞에 있는데 또 구로에도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구로가 가까운데 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이 있느냐 그 그러게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로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예요. 그리고 부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대표가 긴밀하게 사람을 만나거나 또 뭐 이제 좀 쉬고 싶거나 잠깐 쉬고 싶거나 그럴 때 엄청 가깝습니다. 국회 뭐 아시겠잖아요. 국회의원이시니까 국회에서 오피스텔까지는 거의 1, 2분 거리입니다. 근데 구로 아파트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이러면 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집에 있는데 손님 데려와서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 이유가 좀 있다는 걸 말씀도 드리고요. 또 보령에 왜 그러면 자가 있는 모친 있는 거기 시골집 거기에 있으면 되지 왜 또 보령에 또 아파트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시골집에 있으면 민원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민원인들 만날 때 이제 뭐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기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근처에 카페에서 앞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등도 제대로 안 갖춰진 그런 시골길 그런 그 아주 좁은 길을 지나서 포장도 안 돼 있는 그런 길을 지나서 시골집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거기서 당의 활동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와서 따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냐면 위선 때문에요. 위선. 지금 이상경 국토부 차관 보세요. 이분이 지금 판교에 있는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이게 40억짜리거든요. 네. 그런데 부인이 전세 끼고 33억 아파트를 또 별도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둘이 단순히 합해도 73억이에요. 근데 전세 빼니까 또 재산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56억, 6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네. 그분이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사는 소리가 기껏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이런 게 말이야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좀 부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정권에 보면 기재부 장관 구윤철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DH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D는 생략할게요. 거기 45억 아파트 사는데 개포동 주공 아파트 9억 주고 전세 끼고 샀습니다. 그리고 2억 원 금융위원장 이분도 DH 블랑블랑블랑 무슨 아파트예요. 거기도 살면서 네. 또 개포동 주공 아파트 8억 5천에 샀어요. 전세 끼고 샀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김영부 정책실장은요. 본인 딱지를 4억에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재개발돼가지고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에 이제 한 10몇 년 샀는데 그게 지금 4억에 산 게 지금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그렇죠.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온갖 방법, 평범한 국민들이 자가를 가지는 그 방법을 거쳐가지고 집을 마련해놓고 나서 국민들도 그렇게 하겠다니까 야 너네는 그러지 마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찬직 금융감독원장은요 2주택 이상가예요. 총 4개나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계속 한숨을 많이 내쉬고 계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네, 많아 네, 네. 보이셔가지고 아니 그거는 뭐 공의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관 참시하지 마시고요. 좀 아니 이상희 차관 말고 정도권 같이 하셔야지. 물러나야죠. 그리고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네. 과도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최혁진 의원이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뭐 그 사진 들고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비판 많이 했죠. 저도 비판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을사오적의 이 부동산 정책의 그 고위공직자들을 그렇게까지 비교하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의원이 막 이거 뭐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했던데 그건 그대로 부메랑대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책 그 입안자들이 그 보이고 있는 어떤 언행 불일치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판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위기감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이게 대통령의 의중에 실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찬진이었나요? 예. 금감원장도 근영감독원장. 예, 뭐 처분하겠다고 하나는 그랬는데 또 이제 자녀에게 준다 그래서 또 비판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정책의 신뢰성의 차원에서 네. 이제 이런 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참 저로서도 탐탁치 않은 부분이에요. 네. 좀 더 말끔하게 어떤 그 비판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부동산 대책의 중심에 있었다라면 더 좋았겠죠. 아니면 저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건데 혹시 이상경 차관이 사의 표명하고 대통령실에 바로 수용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상경 차관이 사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10.15 대책 자체를 물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대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이상경 차관의 사의 표명을 인용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다음 이슈 갈게요. 글쎄요, 뭐 그건 어떻게 이 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경 차관이 물러나면 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안 물러날 거다, 사퇴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상경 차관의 지금 본인이 했던 실언 그리고 사과할 때에도 내용이나 형식도 사실 부적절했잖아요. 예. 국토부 유튜브 나와가지고 했던 것, 또 부인 핑계 대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적절했기 때문에 네. 저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심의 비판에 어떤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사의 표명을 한 것이고 대통령도 이거는 민심에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사의 표명으로 일단 일단락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한 요하는. 것이지. 네. 저는 이 정책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이 물러났다고 해서 그러면은 정책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정책의 이렇게-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한번 예. 여쭤봤습니다. 예, 자,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예, 일단은 요 안건은 그 이슈는 접고 넘어가는데 이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 아파트에 보면은 30평대 아파트가 1억도 안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댓글에 보면 무슨 몇 채 합쳤는데 8억 5천이 안 되냐 말이 되냐 이러는데 그 밑에 댓글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5천이 채 안 되는 집입니다. 이런 식의 댓글 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애환인데 이게 지방 사시는 분들 또는 수도권 상급지가 아닌 곳에 속해 있는 분들의 그런 위축감, 예, 허탈함이 더 커지는 그런 이슈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자, 이번엔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챗 주신 분 산바랄라님 1만 원 후원, 김희재님 3,000원 후원, 또 7,500원 후원 또 따로 또 주셨고요. 모르겠다님 5,000원 후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열심히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총각님도 10,000원 후원 보내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최민희 국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일부러 여기 기자들 보라고 핸드폰으로 그 반환 지시한 건가요? 저는 저 사진이 나왔는데 저거를 왜 기자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저걸 하셨는지 저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포착이 됐어요. 국회에서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송하는 장면이 언론의 카메라에 잡힌 건데 이거는 최 위원장 측에서는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서 해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동훈 수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좀 지금 적합한 본회의장에서 한 거요? 근데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한 것도 저는 본회의장에서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반환하는 사안을 건 필요 이제 있고. 좀 네. 분리를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국정감사 기간에 그
했던 거 그 네. 자체는 부적절했죠. 굉장히 음. 부적절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 오늘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그 사진이 찍히면서 네. 또 다시 논란이 재발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된 상황인데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저걸 갖다가 뭐 고의적으로 유출시켰거나 아닐까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저걸 정리를 시키는 게 보좌관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 사적인 일을 갖다가 또 저렇게 보좌관한테 시켜가지고 저렇게 갑질하듯이 하느냐라는 점을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저건 이미 공적 영역이 된 거 아닌가요? 저기 너무 공론화가 되니까 그런가요? 보좌관한테 이렇게 좀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또 건가?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네. 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과연 얼마를 갖다가 부조를 할까 그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대충 100만 원이라는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게 김영란법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그 경우에는 아마 5만 원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직무 연관성이 이제 따지지 않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가 돼요. 공직자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많은 상당수의 분들이 100만 원을 갖다가 부조를 하지 않았을까.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 원이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엄청나죠. 예. 전 뭐 10만 원도 겨우 하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저렇게 짠하다. 그러면은 저게 대체 몇 명일 거야? 네, 그러니까 몇 한번 명일까라는 까보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네. 100만 원이 100명이면 뭐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규모를 어느 정도 돈이 거쳤을까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네. 얘기가 이제 왜 그 노웅래 전 의원께서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장롱에서 3억이 나왔죠. 3억이 나왔다고. 아, 장롱에 그러는데. 넣어둔 현금 다발이. 현금이 3억이 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의금 뭐 이런 거 부조금 정리한 거다라고 이제 받은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미뤄 짐작하건데 대충 그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의 여당에서 중진 의원이시고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은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최민희 위원장도 저 정도의 축의금 규모를 받을 텐데 6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들을 결혼시키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 그때도 아시겠지만은 청첩장 돌리면서 계좌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축의금으로 얼마를 받았을까? 그건 뭐 그 단위가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위원장보다 한급 더 많은 단위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뭐 궁금증도 커지고 확인을 해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사진 한 이 장이었습니다. 지위가 좀 높아질수록 뭐 자녀 결혼식에 초대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게 왔던데 최근에 이 문자 받으신 분이 계세요. 덕분에 큰아들 혼사 잘 치렀습니다. 큰 신세 졌습니다. 평생 감사의 마음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상호 올림. 이분이 초대 문자는 안 보내고 감사 문자만 보내. 그러니까요. 아 저도 좀 전에 받아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예. 아니 기쁜 일에 왜 알리지도 않고 감사 문자만 보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청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족끼리만 미담이 될수 하셨는지. 원래 하신 있지만- 거죠. 원래 네. 그게 정석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데 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이라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외로 그- 카뱅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신호가 아닐까요? 이 계좌를 그냥 네. 카뱅 연결만 해놓으면 그- 누구라도 그렇죠. 보낼 수 있어요. 카뱅으로 다 되죠. 왜 내가 계좌를 카카오로. 여기다 찍어야 돼? 왜 카드 결제를 그 넣어야 이거의 돼? 정석, 그러니까 고위층에 계신 분들의 자녀 혼사의 정석은요.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분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네. 자녀 혼사를 치렀는데요. 예. 그때 정말 결혼 전에도 아무한테도 안 알렸고 결혼식 하고 나서도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만 했어요. 그때 정몽주 전 의원이죠. 그분이 그때 혼자 참석했는데 그 이제 사돈 되는 사람 그 사람의 뭐 어떤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는가 봐요. 정몽주 전 의원이. 그래서 정몽주 의원이 혼자 참석하게 된 거고 예. 나머지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좀 덕목으로 우리가 좀 미담으로 좀 모범으로 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최민희 의원이 좀 모순되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무슨 건가요? 말이냐면 네. 본인은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결혼식을 자녀가 혼자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식장 맞아요. 잡는 것 자체가 네.
그 최민희 의원의 아이디어 비번이 없으면 못 해요. 이게 무슨 그것도 비서진이 좀 도와줬. 그렇죠. 거 당연히 아닌가 직원이 이런 한 얘기를 거죠. 하는 그러니까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날짜하고 예약하는 거 이거를 최민희 의원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순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자녀한테 다 떠넘겨서 모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축의금 들어온 거는 전부 다 본인께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 판례가 있어요. 결혼식 하고 난 들어온 축의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누구 몫인 줄 아세요? 그게 법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결혼 당사자의 몫일까요? 아니면 혼주의 몫일까요? 결혼 축의금을 예, 축의금 들어오게 되면은. 그 혼주 앞으로 들어온 건 혼주의 몫이고. 근데 대체적으로는요. 당사자, 예. 대체적으로 혼주의 몫으로 봐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를 할 때 혼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자녀 결혼 법원은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지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명확하게 자녀 지인의 들어온 봉투만 자녀 거다라고 한 게 1999년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왜 생기냐면 자녀가 네. 소송을 건 거예요. 내 축의금 달라고. 네. 내 결혼식이니까 축의금 내 거 아니냐라고 예. 하면서 그게 실제 재판에 올라가서 나온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축의금에 대한 이제 법적 지위가 확정된 건데 네. 자 그렇다 그러면요. 지금 본인은 자녀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결혼식 축의금은 대다수가 자기 거예요. 최민희 의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최민희 의원이 비서진에게 시킨 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기는 했다는 기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단위 자체가 국민들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위 자체가 그냥 100만 원 예사예요. 네. 대기업 관계자 4명이 100만 원, 지상파 관계자 3명이 100만 원. 자 이것도 3명이 또 보냈습니다. 모기업 대표가 또 100만 원, 모 정당 대표가 50만 원이고요. 종합 편성 채널 관계자가 2명이 각 30만 원 했어요. 근데 최민희 의원이 좀 종편을 안 좋아하는 게 뭐 이런 게 있는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이 100만 원 단위가 예사로 금액 따로 판단이 되시네. 그 예사로 그냥 국회의원 예. 결혼식 축의금 들어간다는 게 예. 많은 국민들한테 너무 위화감과 박탈감을 준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환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저렇게 몇 명만 딱 샘플로 카메라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보여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얼마가 들어왔는데 총 얼마를 돌려보냈다.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믿고 이해를 하는 거지. 네. 저렇게 몇 명만 딱 꼽아가지고 그래요. 몇백만 이거 다 해봤자 900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900만 돌렸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수억 대가 들어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900만만 돌렸다면 말이 됩니까? 그 이동수 씨 보시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좀 보여지는 상황에서 일부러 한 게 요분들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를 조금 나타내 보이려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의심은 되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타나요.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지킨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의원들은 다 필름 듣거든요. 필름을 덮어가지고 핸드폰 안 찍히도록 하는 필름을 덮어서 사용하는데 저렇게 찍히도록 했다는 거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보안 필름이 근데 뒤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저도 보안 필름 쓰는데 옆에서 안 보이거든요. 저렇게 아니요, 안 근데 찍히고요. 각도 네. 딱 맞아야 돼요. 네. 저 정도 그래요? 각도 힘들어요.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안 보입니다. 네, 그 저는. 보안 필름이 아니라는 아니죠. 예, 말씀이시죠? 정면에서 아직도- 봐야지만 보여요. 아직도 보호 필름을 안 붙이는 의원들이 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좀 그렇긴 해요. 그렇게 많은 이 일부러 사진 찍혀서 빼지 약간 않았을까? 비틀었네. 저기 보안 필름 비춰버리면 안 보이는 아예 안 각도네. 보입니다. 예. 그렇게 네. 많이 문제가 생기고 본회의장이고 그쵸. 상임위장이고 찍히고 했었는데도 여전히 안 붙인다는 게 근데 일단 붙여놓으면 조금 잘 화면이 안 보이긴 해서 예.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 축의금뿐만이 아니고 결혼식도 부적절했지만은 그 과방위를 진행하면서 해왔던 발언들 뭐 그 해명하느라고 양자역학 얘기하느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이없어했습니까? 그리고 그 MBC를 가지고 친국민의힘 편파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MBC를 친편파 그 국민의힘 편파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저분이 과연 좀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고 계신 분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이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책,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을 다루는 저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연장선에서 지금 사진이 찍히면서 축의금 논란까지 이제 연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저 이재명 정권에서 저렇게 튀는 분들이 저렇게 이상하게 튀는 분들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과연 정권이 제대로 굴러가겠냐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나오신 입장에서는 또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이 결혼식에 이 청첩을 못 받아서 문자하고 뭐 전혀 몰랐어요. 최민희 여기는 위원장. 왜 보내드리지 않은 거죠? 아니 일단 제가 최민희 아니, 번호가 없더라고요. 청첩 자체가 그 대국민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네. 모를 리가 없어요. 아는데. 그게. 네, 천만 그래서 명이 뭐 처음에 청첩장 다 날짜 봤는데? 몰랐어요. 국감 중이라는 것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아직 날짜는 몰랐던 예. 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단 뭐 피감기관 이런데 청첩한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답은 방금 해주셨고요. 네. 다 본인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의 엄마와 딸 이제 뭐 그 독립해서 오래 살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이제 상임위 그 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보니까 딸이 문자를 보내면서 내일 결혼식 잊지 마라. 이제 정말 바쁜 엄마는 맞잖아요. 가방위원장으로서 뭐 엄청나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왔고 예. 그리고 끝까지 있어달라 이런 문자까지를 보내와서 이제 본인이 신경 제대로 못 썼다라는 신경을 토로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일면 뭐 정말 바쁜 분이니까 국회의원 다 바쁘지만 가방위원장 특히나 이제 언론개혁 뭐 과학기술 이슈가 사실은 더 많은 상임위에서 언론개혁이 이제 여태껏 논의가 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이 있던 그런 상황이긴 했었죠. 네. 그래서 100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그 결과 아니 이제 그런데도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아. 또 자꾸 이제 이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박정원 의원이 막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죠. 사실은 지금 국감 기간에 최민희 의원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의 결혼식이 있었다고 해요. 예. 국감 도중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처럼 다 이제 축의금 까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이전투구 되는 거고. 다른 국회의원 자녀도 결혼식이 있었다는 예, 거예요. 국감 중에 예.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거고 또 중간에 무슨 카드 결제 이슈까지가 있었고 네. 근데 또 그건 또 조용히 사라졌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 일단 국민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피감기관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순서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박정원 의원의 마음에 뭐 상하게 했다면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예. 완벽한 예. 사과를 보기가 어려운 워딩이었다고. 그래서 네. 지금 뭐 이런 카메라에 포착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예. 계속 끝없이 이게 그 이어지는 비판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두절미 그냥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국감 중에라도 한 말씀 하고 지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네. 국민께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상황에서. 근데 청첩장 받을 때 카드 결제가 링크 저는 들어있는 거 받은 받아본 적이 적 없죠. 없어요. 예. 저도 없어요. 그 누르면 바로 링크로 연결되는 링크로 거예요. 연결되는 결제 거예요. 링크로.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카드 결제라는 게 사실상 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사지만 네. 한 달 뒤에 결제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현금으로 축의금 보낼 수 없으면 카드로라도 해서 보내라. 라는 그런 부담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뭐냐? 근데 요거는 자녀들이 만드는 거니까 자녀들이 청첩장 구조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받았을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자, 근데 중요한 제가 자리에 말씀드리는 있는 건 그겁니다. 만큼 좀 조심할 필요 부모가 청첩장 돌리면 부모도 그 청첩장 똑같이 돌려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들어서 엄마 내가 만들었으니까 엄마한테 주장하고 엄마가 그 친척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지네 돌리고. 그러면 그걸 모를 수가 없는 안 거죠.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공유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공유로 하면서 얼마나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꼈겠어요. 물론 이제 자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지인한테 보낼 정도면 한번 싹 훑어보고 문제되는 거 없거나 오타가 없느냐 이런 것들 보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예. 카드 결제 있는 거 뻔히 보고도 그대로 넘겨서 공유했다?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한테서는 이제 부담이 느꼈을 거고 두 번째 카드 결제가 이게 할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아, 그 말이냐면 100만 원을 10만 한 원, 10개월 10만 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100만 원 달리면 부담될 거 아닙니까? 5개월 할부를 해라라고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카드 결제를 링크에서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손하다. 좀 그런 생각도 어찌됐건 든다 그 생각이 부분은 듭니다. 중간에 다 이제 삭제가 된 중간에 거니까. 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뺐으니까. 바로 그 네.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여론에서 막 그 카드 결제도 있다 그러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끓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저는 카드 결제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도 살펴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화환이나 뭐 이런 건 사용합니다랄지 그런 거를 조금 한 줄 넣어서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인의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카드 결제 부분이 없어질 때 얼마든지 조금 더 살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박종원 의원이 문제 제기했으니까 박종원 의원 상처 줬다면 미안해 이게 아니고 이거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거죠. 국감장에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 살피지 못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감기관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사실은 양해하죠. 사실 축하할 일이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제 딸 두 번째 보낸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결혼을. 그러니까 정말 축하할 일인데 상황이 이렇게 공교롭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첫 단추를 지금이라도 저는 단추를 풀고 다시 제대로 껴라 예.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게 정무적인 고려라는 건 전혀 없이 이게 국민들 정말 무시하는 식의 일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몰라 나는 뭐 양자역학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것도 있는데 그 복귀양 의원이 15억 가지고 이제 서민 아파트 이해하는 서민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근데 서민 아파트의 기준이 15억이 된 그러니까 거라는 거죠. 그거는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5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하로는 대출 제한이나 이런 걸 안 건드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서민 아파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서울 중위 가격이 이제 15억이기 때문에 근데 또 금세 사과했잖아요. 복귀한 그러니까 거는 내가 이게 표현 잘못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의 그야말로 이거는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택이라든가 자녀 결혼시키는 뭐 축의금 같은 경우, 특히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여당의 정치인 의원들께서 너무 오만하게 지금 국민들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복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서 15억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자체가 일단 팩트가 아니에요. KB 부동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그 전체 평균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무려 3배나 뻥튀기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중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위라 하지 않고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큰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염장이 이제 한번 염장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예. 편하게 유튜브 나와서 다시 부동산 얘기 가는 건가요? 우리 공직자들- 1번 안건이었는데. 공직자들 일단 이 민감하고 살얼음판 걷는 이 시기에 이 이슈를 정말 말조심해야 되고요. 네. 예. 자신 없으면 잘할 자신 없으면 유튜브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공익공직자들은. 맞아요. 복귀양 의원님도 라디오 전화 연결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전화 연결할 때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디오는 현장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긴장도가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그래서 국감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사과한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또 네. 국토위 관사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차관에 국토위 여당 간사에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시죠. 전 100번 이해하고요. 그래서 빨리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뭐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고 뭐 말 한마디 하기 어렵고 자녀 결혼시키는 것도 어렵고 자녀 결혼 지금 자녀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시킬 때 그냥 비밀 가족 결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저는 거지?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가지고 네. 아직 멉니다. 그래서 그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저희야 뭐 조심스러워요. 현역 의원도 아니니까요. 네. 네. 그냥 결혼, 자녀는 아직 혼사가 치러질 자녀가 곧 있습니까? 당당하게 사랑제에서 하는 걸로 카드 결제 링크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현재 될 때까지 자녀분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로. 예. 아, 예, 저희가 주말 지나고 하면서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께서 닭간다 여의도 너머로 선택해주고 계셔요. 오늘 월요일 방송하면서 동접자가 1,000명 넘은 게 오늘이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효과 같아요. 예, 오늘 왜 이준우 그러세요? 대변인님 아닙니다. 인증 받으신 대변인이 나오신 덕분에 더 힘을 받은 것 같고 그 민증 그 김종혁
결국엔 나오니까 아니 그분한테 그분하고 비밀이- 저하고 엮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 별로 비교하기 싫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말 아니에요. 그분한테 또 제가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네, 진짜 선량한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양보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 고수분들의 정치 논평이 좋은 부분 하나 제일 좋고, 그리고 계속 저희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그 힘을 받아서 저희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여의도 너머 TV가 성장하고 있는 느낌 들고요. 지금 10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다들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방송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후숙해서 먹는 씨 없는 반시, 요거 지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한 36개 이상, 한 40, 씨 없는 반시 5kg니까 한 40개 정도가 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푹 익혀서 가게 되면 얘가 가는 길에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후숙 과정에서 또 색다른 맛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맛을 매일매일 다르게 경험하시라고 저희가 약간 덜 익은 상태로 보내드려요. 요거를 한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숙성하셔가지고 계속 드시면 되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얼려서 먹기에도 좋고. 자, 5kg 21,900원입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요. 정치권은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저희가 늘 매일매일 따뜻한 소식으로 여러분의 핫팩 같은 그런 방송 만들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